오늘 우리는 평범한 군인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역경을 극복하는 한 남자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그는 폭발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그 누구보다 굳건히 자신의 삶 위에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를 나누는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벤 해로우. 저는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에서 6년간 대위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급조 폭발물이 터지면서 무릎 위로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린베레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좋아, 저기 있는 적 X를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2차, 3차 파급 효과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를 제거하는 대신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를 통해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국가 재건 혹은 지역 안정화 임무의 핵심입니다. 그린베레는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 단순히 적과 싸우는 것을 넘어 현지 군대나 경찰을 훈련시켜 그들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정된 안보는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팀에게 가장 큰 성공으로 기억되는 작전은 2010년 아프가니스탄 오루즈간 주의 추추 계곡에 파병되었을 때입니다. 그 계곡은 탈레반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투입되었던 팀은 계곡 입구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그 임무를 이어받았을 때 처음에는 우리도 그들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무언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의 해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며칠간 대규모 소탕 작전을 벌여 건물을 수색하고 적을 사살하거나 체포한 뒤 떠나는 대신 우리는 위험 지역을 과감히 건너뛰어 계곡 가장 깊숙한 북쪽 마을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마을 사람들과 미리 협력하여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염소 우리를 숙소로 정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물을 차지하는 침략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탈레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주요 보급로 한가운데에 미군이 깃발을 꽂고 눌러앉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습니다. 함께 산으로 올라가 탈레반을 매복 공격하고 검문소를 세워 며칠 밤낮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런 미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부족의 일원이 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아프간식 닭고기와 양고기, 밥과 빵을 나누어 먹으며 깊은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한국 문화의 정과도 비슷한 단순한 동맹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유대감이야말로 우리 특수부대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한 아프간 현지인은 고작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병이 끝날 무렵 우리에게는 90명이 넘는 강력한 현지 전투부대가 생겼습니다. 탈레반이 파괴한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우리는 마을 주민 300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안보가 확보되고 길이 열리자 상업이 되살아나고 폐허였던 마을 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입니다. 적을 제거하는 군사작전은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더 큰 그림은 바로 사람들의 삶을 재건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린베레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 바로 그 점이 우리 부대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적에게 우리의 정체와 능력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린베레의 모토는 데 오프레소 리베르, 라틴어로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린베레의 뿌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창설된 전략사무국 OSS에 있습니다. 1952년 OSS는 CIA와 특수부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OSS의 초대 사령관이었던 도노반 장군은 어떤 인재를 찾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술집 싸움에서 이길 줄 아는 프린스턴 졸업생, 이 말은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인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밤에는 헬리콥터를 타고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말끔한 모습으로 시장과 경찰서장을 만나 협상할 수 있는 사람. 팀의 절반이 현지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는 동안 나머지 절반은 정보 수집을 위해 현지인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그런 다재다능한 전문가 집단이 바로 그린베레입니다. 저는 종종 네이비실이나 육군 레인저를 체커 게임의 명수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반면 그린베레는 체스 게임의 명수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말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정부기관, 다른 국가의 정부 및 군대와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하며 복잡한 판을 읽어나갑니다. 그린베레가 되기 위한 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합니다. 특수부대 선발 과정, SFAS는 약 24일에서 29일간 진행되는데 매번 내용이 조금씩 달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가했을 때는 테러와의 전쟁이 한창이어서 과정이 14일로 압축되었습니다. 저는 선발 과정을 위해 수개월간 훈련했습니다.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그 위에 전신주까지 짊어진 채 끝없이 걷는 훈련을 했습니다. 때로는 16km를 쉬지 않고 달려야 했습니다. 선발 과정은 그야말로 정신과 육체를 갈아넣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몸이 좋았을 때 도전했지만 과정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트랙 2라 불리는 장거리 행군이었습니다. 약 40에서 50km에 달하는 거리지만 정확한 거리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계도 거리를 짐작할 만한 어떤 도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까지 채우면 40kg이 훌쩍 넘는 군장을 메고 그저 길 위에 놓인 야광봉을 따라 밤새도록 걸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한 사람의 진정한 영혼과 본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8시간 20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뒤 자갈밭 위에 군장을 내려놓았을 때 발바닥이 마치 야구 방망이로 수없이 얻어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조차 없어 계속 발을 바꿔 디뎌야 했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지금도 그때 발바닥으로 느꼈던 그 끔찍한 고통은 제게 가장 생생한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선발 과정은 극심한 수면 부족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새벽 3시에 저희를 강당에 모아놓고 종이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종이를 뒤집자 미국의 백지도가 있었고
제한 시간 안에 기억나는 모든 주의 이름을 적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밤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이라크에 파견된 특수부대 순찰팀의 지휘관이다. 누구도 만나지 못했던 핵심 인사를 만나는 것이 당신의 임무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에 길가에 쓰러져 부상당한 여성과 아이를 발견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멈추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오늘 나의 임무는 이 핵심 인사를 만나는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여성과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것이 적의 함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상부에 즉시 좌표를 보고하여 드론이나 다른 부대가 이들을 구조하도록 조치하고 나는 나의 임무를 완수하겠다. 밖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당연히 멈춰서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이것이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관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확신을 갖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선발 과정을 통과하면 Q코스라 불리는 1년에서 2년에 걸친 특수부대 자격 과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장교였기 때문에 18 알파라는 주특기를 받았습니다. 팀에는 무기 전문가, 공병, 의무부사관, 통신 전문가, 정보부사관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Q코스의 핵심 중 하나는 다른 특수부대와 차별화되는 언어 및 문화 교육입니다. 우리는 파병 지역의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통역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그룹은 전 세계 특정 지역을 담당합니다. 제가 속했던 제7특전단은 중남미를 담당했기에 저는 스페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스페인어에만 매달렸습니다. 콜롬비아 특공대원들 앞에서 유창한 스페인어로 훈련 계획을 브리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스페인 음악을 듣고 텔레노벨라를 보며 언어를 흡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그린베레를 수여받는 사람은 전체 지원자의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탈락률이 80%가 넘는 셈입니다. 그린베레는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2012년 5월, 저의 마지막 아프가니스탄 파병이었습니다. 칸다하르 주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저는 한 건물의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급조 폭발물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탈레반의 매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관총 소리가 귀를 찢었고 우리 팀원들이 응사하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팀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다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고 왼쪽 다리 역시 뼈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귀는 멍멍했고 온몸은 뇌진탕으로 흔들렸습니다. 사방은 먼지로 자욱했고 총성이 울려 퍼지는 완전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차에 치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구나. 팀원들이 저 비명 소리를 듣고 나를 찾아올 거야. 그때까지 얌전히 기다리자.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비명은 제 몸속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팀원 하나가 제 위에서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오, 맙서사, 맙서사.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기지벽에 붙여두었던 아내와 아들의 3X5 사이즈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그 사진 속에 들어가 있고 아내와 아들이 제게 손을 뻗어 키스를 날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문처럼 그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페이튼, 진아, 페이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아주 나쁜 일이란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그들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팀원들은 제 몸 곳곳에 지혈대를 감았습니다. 호흡이 너무 약해 모르핀조차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급 헬기가 도착했고 저는 칸다하르 외상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다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 몸에 75유닛의 혈액을 수혈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보통 10에서 12유닛의 혈액이 흐릅니다. 저는 제 몸의 혈액을 6번 이상 갈아치운 셈입니다. 사흘 뒤 저는 독일 란트슈툴에서 깨어났습니다. 한순간은 아프가니스탄의 혼돈 속에서 비명을 질렀는데 다음 순간 눈을 뜨니 독일의 병원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초기화된 듯한 혼란 속에서 한 여성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헤로우 대위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급조 폭발물을 밟으셨어요. 죄송하지만 무릎 위로 두 다리를 모두 잃으셨습니다. 오른팔 일부도 손실되었지만 팔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오른손 손가락 2개를 잃으셨고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다리, 손가락 2개, 그리고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거 시기는 괜찮은 거죠? 그건 아직 붙어 있죠. 그녀는 네라고 답했고 저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마약성 진통제와 감염으로 인한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저는 깨어나고 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제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제 양손과 손가락뼈가 부러져 있고 양쪽 고막이 모두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환상통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제 발이 찢어지고 으스러지는 듯한 타는 듯한 고통이 저를 덮쳤습니다. 뇌가 발로 신호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신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 케타민을 투여받으면 눈을 감을 때마다 거대한 낫을 든 저승사자가 제 병실 의자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진통제는 이제 됐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저는 오직 숨을 쉬며 고통을 견뎌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마침내 정신적인 한계점을 돌파했고 더 이상 어떤 진통제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97kg의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몸무게는 61kg까지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제 자신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폭발로 오른쪽 다리가 너무 짧게 절단되어 일반적인 의족을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걸으려고 할 때마다 오른쪽 의족이 헐거워져 빠져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걸을 준비가 되었지만 장비가 저를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휠체어에 갇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알파메일, 운동선수, 그린베레였던 제가 이제는 아들을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뼈를 자라게 하면 되잖아.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뼈 연장술에 대한 모든 자료를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제 널쩍다리뼈를 조금만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절단 환자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수술이라고 했지만 비슷한 수술을 해본 다른 의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미네소타의 한 의사가 제 엑스레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벤, 제가 5에서 7cm 정도 뼈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수술은 이랬습니다. 의사는 제 손가락만 한 길이로 남아있던 널쩍다리뼈를 가운데에서 부러뜨린 뒤 그 안에 AA 건전지 2개를 겹쳐놓은 듯한 장치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장치에 연결된 무선 수신기를 제 엉덩이 피부 밑에 묻었습니다. 하루 4번 저는 무선 송신기를 들고 피부 밑에 수신기를 찾아 청진기를 댄 채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9바퀴 돌아가는 소리를 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몸속의 장치가 아주 조금씩 풀리면서 부러진 뼈 사이의 간격을 미세하게 넓혔습니다. 그 틈에서 새로운 뼈가 자라났습니다. 11개월간의 고통스러운 과정 끝에 저는 5인치, 약 14cm의 뼈를 재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절단 환자의 가장 짧은 다리를 연장한 기록이자 인체에서 가장 많은 뼈를 재생시킨 2개의 의학적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환자 영호로 만들었습니다. 휠체어에서의 삶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과정이었습니다. 2 의족을 신고 처음으로 세상에 나섰을 때 마치 갓난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평평한 병원 복도와는 다른 울퉁불퉁한 실제 세상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착용한 의족은 한쪽에 $70,000가 넘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무릎 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초당 수십 번씩 제 움직임을 계산하고 자이로스코프가 공간 속 제 위치를 파악하여 유압 저항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로도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걷는 것은 일반인이 걷는 것보다 140%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1km를 걸을 때 저는 4km를 걷는 것과 같은 힘을 씁니다. 다시 걷게 된 후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저는 휠체어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3일 내내 걸었습니다. 하루에 25,000보씩 걸었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제 다리 끝은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고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마치 선발 과정의 트랙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이 불편함에 다시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스키와 썰매하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얼음 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가대표로 패럴림픽 레벨에서 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마 마라톤을 뛰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증명해야 할 다른 것들을 이미 해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 부상을 사고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부상입니다. 제가 했던 일은 격렬한 스포츠와 같았습니다. 하키 선수가 퍽을 차지하기 위해 코너로 돌진하면 언젠가는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나나 내 친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항공기 관리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특수부대 동료들은 제가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걸 해낼 수 있다면 그건 벤일 거야. 저는 폭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